에코프로비엔 사업보고서가 3월 21일 날 나왔습니다. 좀 시간이 지났죠. 저번 주에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 전주 토요일 날 뭐 이상한 찌라시 나오고 저번 주에 뭐 신고가 갱신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근본적인 내용들을 다루기가 시간이 없었습니다. 물론 뭐 핑계죠. 네, 일단 처음 사업보고서를 보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업보고서를 이걸 업으로 삼는 사람이 아니라면 굳이 이걸 다 읽어볼 필요는 없거든요. 뭐 특히나 뭐 요약재무제표 이런 것들은 어차피 기사거리로나 아니면 증권사에서 다 설명을 해줍니다. 다 리포트를 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읽어볼 필요가 없는데 이 중에서 조금 핵심 내용들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시간은 소중하니까 최대한 읽어봐야 될 만한 내용들만 좀 읽어드리면, 첫 번째로 전 모든 재무제표 볼 때 이사의 경영진단및 분석 의견을 봐요. 이게 뭐냐면 회사의 핸들을 쥐고 있는 이사와 그리고 경영진들이 보았을 때 현재 회사의 상황은 이렇고 앞으로는 이렇게 본다, 이런 식으로 대처할 생각이다, 이런 것들을 말해주는 공간입니다. 다른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이미 발생했었던 실적과 회사의 자산, 자본, 부채에 대한 내용들 혹은 뭐 수주 상황들, 다 그런 내용들을 말을 해요. 최대한 객관적인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그 나왔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조금 주관을 섞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트로에서 예측 정보에 대한 주의사항이랑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가 이거 얘기한다 해가지고 투자 판단에 너무 많이 개입하지 마라, 여기 나오는 내용들이 뭐 사라 팔아라 이런 내용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개요를 보면요, 이게 일반적으로 작년에 꽤 많이 성장한 기업들의 고정 멘트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뭐 인플레이션이 있었고 긴축됐었고 공급망도 러시아 얘네 때문에 불안정했었고 전반적으로 경영하기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장을 지속했다, 우리 잘 벌었다, 돈 잘 벌어가지고 돈 이만큼 불렸고요, 유형자산도 증가를 했고요, 우리 캐파 증설해가지고 유형자산도 커요. 그리고 지금 캐시플로우도 굉장히 좋은데 그 원인은 주주배정 유상증자 작년에 한 것 덕분에 지금 돈도 꽤나 잘 굴러갑니다. 그리고 작년 말에 12월 2일 날 발표했었던 에코프렌드리에서 양극재 생산 능력을 18만 톤에서 71만 톤까지 2027년까지 늘리겠다, 뭐 이런 내용들 개요로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아래 뭐 재무 상태 및 영업 실적, 여기에 클릭하면 누르면 볼 수 있는 것들인데 요거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줘요. 그래서 우리의 자산이 증가를 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준 건 운전자본 상승이 있었고, 양극재가 잘 팔렸으니까 운전자본 상승이 나온 거고요. 여기서 운전자본이라는 게 뭐냐면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영업이익을 만들기 위해서 투입되는 돈들입니다. 그러니까 회사라는 어떤 톱니바퀴에다가 뭐 그냥 그림 대충 그릴게요. 여기다가 기름을 넣어야지 돌아갈 거 아니에요. 뭐 연료도 넣어야 되고, 얘를 굴리기 위해서 필요한 실질적인 그 돈을 말합니다. 그게 운전자본인데 당연히 양극재 많이 팔렸으니까 그만큼 덩치가 커졌으니까 매출 채권 발생하고 매입 채무 발생하고 재고자산 증가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크기가 커졌다, 이전에 조금만 했던 톱니바퀴가 더 커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설 투자 해가지고 유형자산 늘어났고요. 이거는 아마 2024년과 5년도에는 유형자산이 훨씬 더 많이 늘어있을 거예요. 왜냐면 캐파 증설이 완료가 되니까. 그리고 여기 나오는 부채는 우리가 흔히 인식하는 그런 빚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빚이랑 같은 개념이긴 한데 일반 민간에서 이해를 하고 있는 그 빚의 개념과 기업의 회계 관점에서 보는 빚은 좀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에게는 빚은 갚아야 되는 건데 이 회계적으로는 갚아야 되는 것도 있고 내가 남들에게 빌려줘서 받는 것도 있습니다. 정확히는 빌려준 게 아니라 이미 물건 보낸 다음에 이거를 뭐 1년에 걸쳐서 보내는 경우도 있고, 혹은 먼저 선수금 받은 다음에 돌려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걸 다 합쳐놓은 게 요거예요. 판매량 늘어났기 때문에 운전자본 상승이 있었고 이거에 따라서 매입 채무 발생하고 유동성 장기 차입금 발생하고 단기 차입금 있다. 그러니까 결국엔 여기까지의 내용들이 그냥 우리가 돈을 잘 벌어가지고 지금 덩치 커졌어요 왜 얘기를 하는 거고요. 크게 중요한 건 없어요 여기까지는. 연결 매출액 대비해가지고 261%가 전체로 증가했는데 이 중에서 전방 시장이 수요가 확대됐기 때문에 그랬고, 특히 EV형 양극재 매출액이 387% 증가했다. 이 말은 즉슨 EV 말고도 뭐 ESS 쪽으로도 수요가 있잖아요. IT나 ESS 그리고 EV인데 EV가 387인데 261% 전체라면 얘네는 사실 아직까지 좀 짜투리라는 거죠. 지금은 전기차로 대부분 다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 라는 의미이고요. 전체 매출액 상승에 큰 기여를 한 거는 EV용 양극재에서 나왔다. 뭐 그렇다 해서 얘네가 구리다는 건 아닙니다. 얘네가 지금으로서는 에코프로비엠 내에서는 EV용 양극재가 지금 가장 주요한 사업 부분이라는 거, 그것만 아시면 될 것 같고,
보시면 알겠지만 전체적에서 EV가 차지하는 게 꽤 크죠. 거의 대부분이라 보면 됩니다. 이 아래 나오는 뭐 신규 사업, 중단 사업은 에코프로비엠에 해당되는 내용이 없어서 빈 거고요.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신규 사업에 진출을 했거나 아니면 중단된 사업들이 있거나, 일반적으로 중단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돈이 안 벌려서 중단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번 회차에는 신규 사업과 중단 사업이 해당되는 내용이 없고 그래서 넘긴 거고, 요 환율 내용은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요. 에코프로비엠이 내수보다는 외부로, 그러니까 해외로 많이 돈을 벌어오기 때문에 환율에 영향을 받긴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미국 달러 원 달러 환율이든 달러 원 환율이든 10% 상승했을 때, 10% 하락했을 때 얼만큼 이득에 영향을 주냐를 표기를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얘네는 환이 작년 기준으로 꽤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다가 연말에 좀 떨어졌다 지금 다시 오르는 거잖아요. 단순히 계산했을 때 1,100원일 때랑 1,400원일 때를 생각을 해보세요. 원래 요때 1,000억 팔았으면 그냥 1,000억인데 이게 곱하기 하면 뭐 한 1.25배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그냥 벌었으면 1,000억인데 한 뭐 1,250억 정도 더 번 거죠. 그러니까 환 차익으로 인한 수익을 벌어들인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회사에서 파악하기로도 연결회사 기타 환율 위험에 대한 노출은 유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경 쓸 거 없다. 이게 신경 쓸 거 없다라는 건 결국엔 작년에 환 이익을 봤기 때문에 우리 뭐 일단 손해본 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물론 작년에는 그렇게 운 좋게 환 이익을 봤지만 내년엔 어떨까, 내후년 어떨까 이런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환 차손에 대한 어떤 이득이 갈리는 거는 별로 그렇게 영향권에 있지 않습니다. 뭐 금융회사나 투자회사나 이런 애들이 좀 영향을 많이 받고요. 이게 뭐 1년에 한 번 환전하고 1년에 한 2번 환전하고 이런 기업이 아니라 계속 물량 내보내고 들어오고 물량 내보내고 들어오고 돈 받고 돈 주고 이런 과정이 계속 연속 다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환 노출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에코프로비엠은 해외 시장에서 계속 놀기 때문에 환에 대한 어떤 영향을 받긴 하지만 그게 타격을 주는 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작년에 자산 손상이 일어났죠. CAM4N 공장의 화재로 인하여 해당 공장 건물 및 직기 비품에 대한 일부 손상을 인식을 했고, 총 손상 차손이 74억이에요. 그러니까 회사가 벌어들이는 돈에 비하면 화재 사건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지만, 사실 뭐 건물이 탔거나 아니면 비품이 좀 상한 건 다시 사면 되죠. 그래서 그 74억 원 정도의 비용들은 기타 비용으로 계상을 해버렸고, 현재로서는 유동 비율이 꽤 좋은 상태이고요. 차입금 의존도가 과거에 비해서 좀 증가를 했다가 6기 때는 좀 떨어졌었는데 지금 다시 원래 한 24에서 28%대로 올라왔는데, 요거를 자세히 봐야 되는 기업들은 좀 뭐라 해야 될까요? 계속 적자가 나는 기업들은 요거를 좀 많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얘가 적자가 아니잖아요. 계속 돈 벌고 있고 매출액과 이익이 100% 단위로 증가를 하는 기업에게 요런 거를 걱정할 거는 딱히 없고요. 차입금 의존도 낮은 편이고 유동 비율 꽤 괜찮고, 부채 비율이 조금 높아진 거는 결국에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인 판매량 증가에 따른 운전자분 증가가 영향이 큽니다. 뭐 그 밖의 내용들은 사실 정말 뭐 투자에 대해서 너무 진심이거나 에코프로비엠의 모든 뭐 각질까지 알고 싶으시면 다 보셔도 되는데, 사실 그렇게 유의미한 내용들은 별로 없어요. 왜냐면 그만큼 무난하게 성장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걱정할 거리가 없기 때문에 볼 게 없는 겁니다. 요렇게 내용들은 아래로 있는데 요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요거 다음으로 제가 좀 중요하다 봤다 생각하는 것들을 좀 공유 드릴게요. 일단 두 번째 사업의 내용 7 기타 참고사항을 눌러보시면요, 요거는 에코프로비엠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미칠 수 있는 뭐 매크로든 외부 요인들 있죠. 그런 것들을 좀 나열을 해주는 거예요. 즉 외부 요인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고 얘는 우리한테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는 요걸 이렇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라는 걸 설명해 주는 거고요. 이것도 알 필요가 있죠. 이 중에서 어떤 거는 굉장히 나중에 이슈화가 될 수도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온실가스 배출량인데, 사실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금도 그렇지만 향후에 계속 해파 증설이 되면요, 총 배출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많이 먹으면 많이 싸는 거랑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규제가 들어오는 거는 온실가스가 많이 나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걸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해봐라 라는 방향성이고, 그거는 당연한 게 온실가스를 좀 줄이려고 전기차를 만드는 거고 친환경 쪽으로 가는 건데,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온실가스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든 관리하라 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각 사업장별로 에너지 사용량을 지금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걸 줄이기 위해서 고효율 LED랑 인버터 설치 등 시설별 에너지 사용 효율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나중에 공정 개선하고 신재생 에너지 사용 확대 등을 경영 활동을 적극 전개한다. 뭐 이런 내용도 나오는데 재밌는 거는 이 온실가스 배출량 관련된 내용들을 에코프로 HN에서 하죠. 그래서 BM 입장에서는 이걸 따로 외주 줄 필요도 없을 겁니다. 내부적으로 이것 또한 처리할 수 있고요. 여기 나오는 폐기물 배출량은 여러분들이 좀 흥분할 수 있는데 폐배터리 관련된 내용은 아니에요. 이게 단지 에코프로비엠 말고도 뭐 반도체 기업들, 뭐 건자재 기업들, 건설 기업들, 뭐 조선 기업들 다 포함해서 각 기업 그 사업장마다 나오는 온실가스든 폐기물이든 똑같이 나오잖아요. 근데 폐기물이 나왔을 때 총 배출량이 얼마나 되고 그 중에서 재활용 얼마나 해 그 비율을 표시를 한 겁니다. 뭐 그냥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폐배터리랑 관련이 없는 거고요. 뭐 요거 말고 나머지는 뭐 대기 환경, 뭐 수질 환경 이런 거 다 그냥 기업이 사회와 세상과 잘 어울려서 존재하느냐에 대한 얘기고요. 여기서 제가 중요하다라고 봤던 거는 요겁니다. 내려보시면 양극재 시장 수요 전망이 있어요. 뭐 이전에 보신 분들 있나 모르겠는데 이게 2023년에 나온 거거든요. 꽤 중요한 내용입니다. 요걸 보시면 향후 에코프로빔이 속해 있는 양극재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좀 알 수가 있고요. 이거는 BM 주주가 아니어도 양극재 관련되어 있는 종목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요거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요 SNE 리서치는요, 돈 주고 사서 봐야 돼요. 뭐 무료로 배포하는 것도 있긴 한데 가입도 좀 어렵고 요 내용들 조회하는 거 어렵습니다. 요런 거 공유해 주는 거 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빨간색 선이요, 전체 공급량입니다. 그리고 파란색 선이 이거 바죠. 바가 수요입니다. 공급과 수요의 비율을 나타낸 건데 수요보다 공급이 많으면 초록색 선은 위에 있고요. 숫자가 높아지고요.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으면 초과 수요 상태면 숫자는 아래로 떨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아래로 떨어지는 게 더 긍정적인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원래 모든 사업에서 판매자는요,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은 게 좋습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요, 여러분이 호떡을 판다 생각을 해봐요. 내가 오늘 100개 팔 만큼 밀가루 가져왔어요. 근데 줄 서 있는 사람이 150명이에요. 그럼 판매자인 나의 입장에서는 일단 다 팔 수 있는 거잖아요. 일단 이득이 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다못해 150명이 서 있으면요, 제가 원래 2,000원에 팔던 거 2,500원에 팔아도 100개 다 팔 수 있습니다. 가격 협상력이 생기는 거죠. 이건 아주 그냥 간단한 그냥 경제적 지식이에요.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더 많은 초과 수요 상태에서는 판매자가 갑입니다.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알겠지만 2030년에는 이게 마이너스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초수요가 엄청 많은 상태인 거죠. 없어서 못 파는 상태까지 이르는 게 이제 2030년이고요. 그리고 2025년도 그렇습니다.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실제로 보면 이게 떨어지기 시작한, 그러니까 공급의 증가량보다 수요의 증가량이 더 많아지는, 전체적인 양은 일단은 공급이 더 많지만 그 증가율 자체가 수요가 더 압도를 하니까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이미 2020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이때부터 뭐 테슬라 날아가고 국내에 있는 양극재 기업도 날아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가 여기죠. 여기. 아직까지는 공급량이 더 많긴 해요. 전체 세계 시장에서는. 근데 이게 점차 떨어진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요, 만약에 이 데이터가 나중에 2030년 됐는데 그대로 이게 이어진다면 국내에 있는 셀업체보다는 양극재 업체들이 단가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그걸 수요를 하고 싶은데 공급은 한정되니까. 그러니까 만들어다가 찍어 팔면 다 팔리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사람들이 없어서 못 사니까 야, 너 줄 서봐, 누가 먼저 살래, 이것도 해도 되고, 혹은 단가를 올려도 사간다는 거죠. 그렇게 지금 S&E 리서치에서는 시장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양극재 시장은 수요 초과 상태로 넘어갈 거다. 그래서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상태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그만큼 양극재가 귀하기 때문에 수요가 많기 때문에 증가한다는 것도 있고, 이 공식이 성립을 하려면 얘가 높아지고 얘가 떨어지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공급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건데, 뭐 수요가 많아지든 공급이 적어져 가지고 초과 수요 상태가 되든 어쨌든 양극재 기업 입장에서는 이득이 되는 상황이 나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바 그래프가 조금 더 다이내믹하게 올라갈 거라고 보는데, 뭐 일단 추측하는 선 내에서는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서플라이 캐파를 그 가중평균한 게 실가동률을 적용한 거거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본게임은 25년도부터거든요. 25년도부터 30년도가 가장 핫할 것 같고요.
실제로 이때는 투자와 별개로 가지고 있는 자동차를 팔고 전기차로 넘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뭐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저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완벽하지도 않고 불편한 게 많아 가지고 아직까지는 디젤을 탈 것 같은데 25년도 30년도 되면 그때는 조금 더 국내에서도 보조금 풀리고 전기차도 구매할 만한 가격대로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요 정도 요거 이미지를 뭐 궁금하시면 따로 캡처해다가 가져가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아래 국내외 시장 여건 요런 것들을 보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 S&A 리서치에서 나오는 요런 내용들이요. 따로 돈 내고 봐야 돼요. 근데 이렇게 사업 보고서에는 무료로 풀려 있는 거니까 이거는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조금 국뽕이 차오를 수 있는 거는 LFP를 제외한 겁니다. 리튬이온 2차 전지의 양극재 출하량은 2022년 기준 152만 톤이고 그중 에코프로빈 10만 톤 및 시장 점유율 6.6%로 마켓 점유율 1위를 달성했다. 그리고 여기 뒤에 쫓아오는 짱깨들이 좀 무섭긴 한데 나중에 아마 이게 캐파 증설되고 나면 이 격차가 좀 많이 벌어질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IRA도 있었고 CRMA도 있었는데 결국에 그 규제들이요. 중국을 좀 왕따시키고 밀어내는 거라서 제가 예상하는 흐름은 중국이 결국 점유율에서 밀릴 거고요. 그럼 제가 가장 지금 좀 염려하는 건 뭐냐면 지금 시장에서는 사람들이 이제 공매도와 개인의 싸움 이렇게 관점을 놓고 보잖아요. 근데 조금 더 큰 틀에서 보면 중국이 저는 신경 쓰여요. 그러니까 중국이 과거에 우리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력도 막 빼내갔었고 기술자들한테 연봉을 몇 배를 제한을 하면서 빼내가려 했었고 그런 이력들이 있고 기술 도둑을 좀 많이 하기 때문에 2차 전지에서도 그런 짓거리를 할 수도 있다라고 좀 봐요. 그래서 지금 당장의 이슈는 아니지만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도 해야 됩니다. 근데 아마 그들이 아무리 뺏으려 노력해봤자 기술력은 훨씬 더 빠르게 발전을 할 거기 때문에 단순한 우려 정도로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중국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리고 에코프로빔이 옛날부터 하이니켈을 계속 강조를 해왔고요. 지금 이걸로 시장을 씹어먹고 압도적인 지위를 확보를 했는데 그 다음 세대의 양극재까지도 지금 이미 개발을 하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건은 이걸 것 같아요. 중국이 아무리 카피하려고 해봤자 카피할 수 없을 만큼 기술적 진보를 계속 만들어내가지고 시장에서 그냥 점유율을 씹어먹는 거죠. 예전에도 그 1충전당 주행거리 향상 이게 가장 중요했잖아요. 그리고 그 핵심에 하이니켈이 있는 거고 단점은 이제 화재 사건 요런 건데 양극재 시장에서 가장 신경 쓰는 게 주행거리도 있고 그리고 비용 문제도 있고 그리고 원자재 의존도 문제도 있고 여기에 얹어서 이제 안정성 문제인데 이제 해결해야 되는 게 안정성과 뭐 화재 위험과 같은 안정성과 비용 문제잖아요. 근데 요것들도 결국엔 지금 연구를 해가지고 나중에 개선이 될 수 있는 문제를 좀 봐서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투자 연구 비용들이 좀 많이 나왔을 텐데 그걸 꽤 스마트하게 해결을 했어요. 삼성 SDI랑 합작법인 만들면서 에코프로 EM 출범시키고 폐배터리 쪽은 다른 기업에서 배워올 거 배워오면서 이렇게 수직 계열화의 순환까지 만들고 있는데 제가 저번에 코엑스 가서 이제 부스에서 느꼈던 바에 따르면 저는 딱 그때 느꼈어요. 조금 한 발치 먼저 앞을 보고 있더라고요. 뭐 여튼 내용은 요 정도로 살펴보시면 충분할 겁니다. 뭐 이 밖에 뭐 기타 재무에 대한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뭐 회계 덕후가 아니면 보실 필요도 없고요. 여기에 추가로 보실 내용들은 이제 얘네가 뭐 하고 있나, 뭐 개발은 어떤 거 하고 있나 보려면 연구 개발 실적을 보시면요. 이제 아직 진행 중인 것들이 보이죠. 에너지 밀도 향상 고성능 하이니켈계 양극할 물질 개발. 요거랑 요거 4개 해서 총 5개 정도가 아직 계속 개발 중인 건데 나중에 혹시라도 어떤 뉴스 떴을 때 뭐 고용량, 고안정성 하이니켈 혹은 뭐 저가격 고안정성, 고이온 전도성 요런 내용들이 나오면 다시 한번 요 공시를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아 우리 에코프로엠 해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이 밖의 내용들은 다 사소해요. 만약에 에코프로빈에서 아예 모르셔가지고 처음 이제 입문을 하는데 이걸 마땅히 공부할 게 없다 싶으면 요 사업의 내용 요거 읽어보시면 되는데 요거 읽으면 웬만한 거 다 공부할 수 있어요. 아 이런 회사구나, 니켈 가격이 이렇구나, 아 요것도 얘기해야겠네. 니켈 가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하이니켈 쪽을 하다 보니까 니켈 가격에도 영향을 받아요. 근데 아무래도 리튬이 가장 큰 영향을 주고요. 그 다음이 니켈과 코발트 관련된 건데 여기 나오는 내용에 따르면 작년에 비해서는 꽤나 그래도 공급 안정성을 지금은 갖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쉽게도 뭐 하방 압력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예전 뭐 2018년대, 2020년대 급으로 싸지진 않았어요. 아직도 여전히 비싸요. 이거는 뭐 수요가 계속 있으니까 비쌀 수밖에 없는 거고요. 결국에는 니켈, 코발트, 그리고 리튬에 대한 어떤 원자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폐배터리 기술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중국이 원래 옛날부터 반도체 때부터 그랬거든요. 뭐만 하면 미중무역 전쟁 터지면 계속 히토류 가지고 유치하게 굴고 그랬어요. 네, 에코프로비엠도 스탠스가 약간 그런 거에 휘둘릴 바에는 그냥 쟤는 미친놈이다 하고 우리는 우리 거 하자라는 마인드인 것 같아요. 중국 애들이 좀 소름 끼치는 거는 저기 콩고 거기 인프라 건설해주면서 코발트 뽑아다 오고, 전 세계에서 코발트를 가장 많이 뽑아주는 게 콩고인데 콩고에 나오는 90%를 중국이 가져가거든요. 근데 최근에 얘네가 또 리튬 공급업체 티안치라고 해가지고 칠레에 있는 최대 리튬 생산업체 있어요. 거기 SQM이란 데인데 거기를 그냥 인수를 해버려가지고 또 중국의 영향력이 커졌습니다. 저는 제가 그냥 뭐 투자자로서 그냥 시장에 있는 한 명으로서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차피 이 원자재 시장에서 중국으로부터 자유롭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최대한 그 갑질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의존도를 낮추는 건데, 그 의존도의 핵심은 결국에는 공급처 국가들을 새로 찾아 나서는 것보다는 폐배터리 기술력을 조금 더 빨리 앞당겨서 개발을 해서 걔네가 지랄하든 말든 간에 신경 안 쓸 수 있는 기업이 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 이미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좀 신기했어요, 저는. 또 뭐 내용들은 세세하게 읽어보실 것들이 있으면 직접 한번 이렇게 클릭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런 내용들이 혼자 읽기엔 되게 재미가 없고, 저도 이거 영상 찍으면서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다시 보는 거지, 아마 이거를 혼자 뭐 직장 다니시면서 퇴근하고 이걸 읽는다? 그건 진짜 뭘 해도 되실 분이에요. 그래서 혼자 보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20분 남짓하게 영상을 찍었네요. 요걸 보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가지고 영상을 공유 드렸고요. 사실 작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에코프로비엠 분위기 되게 뒤숭숭하고 안 좋았거든요. 그때 영상을 찍는 것도 되게 고독했는데 요즘 보면 2차 전지가 여기저기 나오면서 되게 핫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감회가 좀 새롭긴 합니다. 저 원래 이렇게 역대급 주력 섹터가 나오면 나올수록 주변에서 막 잡음이 많이 들려요. 근데 이제 그런 말 있잖아요. 개가 짖어도 열차는 떠난다고. 이미 열차는 떠났으니까 그 개 짖는 소리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